시청력이 하락됐다. KBS가 그동안 박장범 앵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청률도 추락하고 유튜브 구독자도 급감했잖아요. 그렇죠. 예. 급감했죠. 지금 그 시사인에서 신뢰도 조사를 1년마다 합니다. 2023년 11월이 이른바 그 윤석열 낙하산 2로 박민 체제가 네. 이제 박민이 입성한 게 지난해 11월이란 말이에요. 박민 체제가 그 오자마자 그 이전에 KBS 보도가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랬던 2022년 KBS 신뢰도는 4.1% 포인트 더 올랐던, 예,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 조사에서는 5.7% 포인트가 폭락을 해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어요. 네, 시사인 조사에서 KBS가 8.5% 신뢰도가 8.5% 한 자릿수라는 성적표를 받은 건 지금까지 받은 성적 중에 가장 낮은 신뢰도였습니다. 네. KBS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몇 건 낸 게 있는데 KBS 9시 뉴스의 시청자 수가 압도적으로 1위다라는 보도 자료인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직원들이 보기에는 강아지가 멍멍멍 울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KBS 뉴스가 항상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왜 냈냐면 계속 이제 이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MBC에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이제 자료를 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료도 이제 못 내게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MBC 시청률이 KBS 뉴스를 앞지른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 20세에서 49세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제 KBS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시청자 수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거의 MBC 뉴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 뉴스의 추락이 네.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아니 방송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로 왜 이렇게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론아싸와 뉴스 호로록이 함께하고 있는 오마이TV의 지금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고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시청률은 떨어지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급감을 한다면 내부 조직원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왜 이러고 있나라는 자괴감도 들 것 같고요. 그게 그대로 박장범 앵커한테 투영이 될 것 같아요. 원망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 우리가 신뢰도 1위 했었던 과거의 영광 말 그대로 여기에선 영광인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상당수 분들이 지금 박장범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어제 오늘 피켓팅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성명을 아시겠지만 18기부터 50기면 거의 이제 회사에 남아 있는 기자들 중에 제일 고참부터 가장 막내까지 전 기수에서 이제 성명을 495명입니다. 기자 495명이면 KBS의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거의 절반이 넘고 한 70% 되는 기자들이 기자가 한 700명이시죠. 7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성명을 냈다는 거는 이렇게 일치 단결 기자들이 이제 자존심이 센데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자격 없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 사람이 KBS에 들어오면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기자 말고 이제 PD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박장범 씨가 이제 사장으로 들어오면 과거 이제 지금 사장으로 있는 박민 사장이 추진했던 이제 조직 개편을 이제 계속 이어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조직 개편을 하면 PD들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제 보도본부로 이관시키고 PD들은 교양 프로그램만 만들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 조직은 절반으로 이제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방송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박장범 씨가 방송을 안다는 사람이 30년을 방송을 했다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문제 의식 없이 이어받겠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KBS 기자들이 사실 495명이라는 숫자도 어마하지만
이 다 실명으로 냈어요. 본인 이름 걸고. 본인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사실 기사를 쓸 때 바이라인 실명제잖아요. 본인 이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명을 내거나 이럴 때 이름 하나하나를 박는 거는 기사 쓰는 것만큼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700명 중에 495명이다는 500명이거든요. 이거는 박장범 씨는 이미 내부에서 아웃된 거예요. 그것도 기자가 가장 같은 조직 보도국에서 일했던 그렇죠. 기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일어났으면 이런 사람이 KBS 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뉴스를 책임지며 어떻게 경영을 맞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미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치겠다라는 정권도 이해가 어렵지만 본인이 정말 기자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평가인지 본인은 너무 잘할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청문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고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냐. 그랬더니 또 특별히 반성할 건 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박장범 씨 찬성한 성명이 하나라도 있냐? 하나라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KBS에는 보수 성향의 노조도 있습니다. 네. 노조가 지금 현재 4개나 돼요. 그 KBS 본부는 아주 적극적인 규탄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라도 찬성을 한다. 찬성을 하든 뭐 찬성이 아니더라도 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의 단체에서 있었냐?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시민단체, 언론단체 다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건 결국은 KBS를 더 망가뜨리고 정권이 KBS 장악하는 거에 충성하겠다. 이거 하나로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설마 저분이 사장 후보로 됐을까? 박민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앉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앉힐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수신료 제도를 망쳐놓고 그래서 KBS에 이제 재정을 흔들어 놓고 또 극우 인사들을 앉혀가지고 KBS의 보도를 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싸워서 사실은 박민 사장이 해놓은 게 없거든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다른 분이 더 세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끔 한 거였고 이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문회에서 그 많은 기자들이 후배 기자 동료들이 이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사퇴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이 내용에 동의해서 서명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생각한다. 기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데 기사를 쓰는 예. 사람들인데 아무데나 이름 써서 이렇게 성명 내지 않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지금 저희 네. 지금 네. 아마 과방위 라이브도 보시고 막 그러시느라고 오늘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이 댓글에 지금 관심들이 뜨거우신데 무궁화님이 KBS 기자들 박장범이 사장 취임하면 시간차로 단체 휴직하세요. 안 될 말인가요? 네. 지금 휴직을 안 그래도 박민 사장이 휴직을 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무급휴직. 재정을 아낀다고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제. 있는데 솔직히 이제 휴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일할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박민 사장의 성과라고 하는 게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출산하시려는 분들이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많다. 이거는 출산율 기여의 박민 사장이. 네, 이거는 인사운영부장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휴직자가 너무 늘었다. 어. 일반 휴직은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휴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휴직 있잖아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예, 예.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휴직은 이제 받지를 못하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빅픽처인가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곳곳에 인사들을 꽂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신 이 시간에 내가 출산과 육아에 기여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래서 빅픽처인지. 뭐 시장자께서 휴직 네.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더 강력한 투쟁 수단으로 저희가 박장범 씨가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이제 편안하게 사장을 하게 하지는 않겠다. 저희 조합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이진행님이 네. 우리 저기 최 장군님 네. 예. 저의 찐팬이십니다. 아, 예, 찐팬이신 것 같은데 우리 민원연에 대해서 또 예.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94년에 네 그때 94년에 민원연이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연남동 연세 맨션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세대인가가 아니고요. 예, 연남동 연세 맨션에 있었고요. 그때 저 교회 한백교회 분들이 오셔서 저희 건물에서 예배도 보시고 또 저희가 같이 그 당시에 선거보도 감시 연대회라는 활동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 반갑네요. 예. 예, 이렇게 민원연의 90년대 활동을 잘 아시는 분이 최 장군님 또 찐팬이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민원연에 꼭 오십시오. 예. 네. 아, 기자로서도 무능력하고 경영자로서도 무능력하다라는 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경영자로서도 무능력하다고 봐야죠, 처장님? 어떻게 아니 볼 수 있습니까? 이분이 경영은 아예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청문회에서도 이런 업무를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아 기자는 이런데 잘 안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세요? 기자도 경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획 단위에 많이 파견되셔서 일하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파견이나 보직을 못 받았던 거죠. 꽃길만 갔으니까. 네,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원 경력도 네. 없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이분이 사장이 된다면 뭐 그 연소 뭐 사장이 된다 이러는데 사실 최연소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30년 기자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이달의 기자상 한 번 받은 적이 없는지 전 그게 제일 희한한 기록이었어요. 정말 30년 했으면은요 웬만하면 예. 이달의 기자상 기자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요. 한 편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네. 편 줍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들은 또 더 많은 수상의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한 편도 받지를 못했으며 심지어 기억에 남는 보도가 뭐냐? 말 없다는 거예요. 기자로서 롤 모델이 누구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영계획서 황당한 거 네. 이제 아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이 기자로서의 경력이 저도 기자 10년 채 안 되게 했지만 저도 상 몇 개 받으셨어요? 좀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을 못 받냐고요. 공 기자님 상 몇 개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자랑하는 네. 시간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한 16개 정도. 오, 16개나. 그러니까 와.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잘해야 물론 주는 못 건데. 받는 분도 계시지만 웬만하면 사실 저도 뭐 아나운서상, PD상 여러 가지 받았지만 여기는 다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장 후보가 상을 하나 못 받을 그러니까 수가 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제 허위라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상을 3개 받았는데 네. 사내 유공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기자나 취재나 기자로서의 받은 상이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자신의 다른 언어상. 취재물로 받은 거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KBS가 굉장히 복잡한 조직은 맞습니다. 직종도 열 몇 개가 되는 예. 직종도 있고 해서 사실은 경영을 다 잘할 수는 없긴 하나 그러면 이제 존경받는 기자 선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경영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좀 의심을 했어요. 아, AI의 도움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예. 할 정도로 대학생 리포트 정도의 그 수준의 이제 경영 계획서를 써왔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내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하니까 뭐 외부의 누구 뭐 밝히지 않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KBS가 얼마나 복잡한 조직인데 사실 뭐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으면 뭐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친한 동기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썼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게 굉장히 불성실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속이 부산총국이다 보니까 이게 한 말씀 드리는 게 KBS는 유일하게 18개의 예. 방송국이 있어요. 지역 그 총국을 다 지역 포함해서 총국, 지역국 포함해서 예. 이 방송국들이 재난 보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 보도가 KBS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경영 계획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본인이 대전 출신이고 충주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재난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야말로
누군가한테 잘 보이면 사장을 할 수 있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사장이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 나는 KBS의 박대기 기자는 유명하잖아요. 눈이 오는 날 직접 서서 리포팅을 해서 눈에 이게 다 흠뻑 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TV로 그렇죠. 생중계를 했던 데가 KBS잖아요. 예. 거기 태풍이 오고 몰아치면 부산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맞습니다. 나가는 게 KBS 예, 기자고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경영 쪽에 맞지도 않는 IPTV와 관련된 그런 얘기도 서술을 했더만요. 휴대전화를 네. 가지고 있으면 뭐 수신료를 받을 수신료를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코미디예요. 어. 아니 어떻게 이 휴대전화 한 대당 수신료를 매기겠다라는 발상인데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그 집 가정마다 몇 개나 돼요? 그럼 만약에 5대면 5대 다 요금을 부과하겠다. 부과하겠다라는 발상인지 수신료 예. 개념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구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무하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질문할 때 KBS의 주요 재원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그걸 세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KBS 사장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신료를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려서 KBS가 경영 위기에 온 첫 번째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해요. 본인이 입사를 94년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KBS 수신료가 정기 요금하고 병합이 돼가지고 재정의 안정을 이루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정된 KBS에서 정말 기자로서 많이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정권이 KBS를 장악하려고 갑자기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항변을 못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경영계획서를 내놓는 사람은 자격이 없죠. 예. 본인이 이제 KBS 출신이면 KBS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박민 사장은 이제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 출신이면 모를 네. 수 있다고 봐요. 내 고향이면 최소한 KBS 재정적인 것만큼은 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인식 하나만큼은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KBS의 후배들이고 최소한의 KBS 양심.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게 좀 놀라웠고 또 이제 그 칩 얘기했잖아요. 네. 휴대전화. 네. 그러려면 이제 TV를 볼 수 있는 칩을 이제 휴대전화에 넣어야 되는데 뭐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뭐 넣어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아이폰. 애플에 가서 칩을 넣어달라고 하면 애플이 넣어주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없다는 거 두 번째 현실 인식이 참 없구나. 아니 재정적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의 재정적 안정은 좀 추구했던 것 아 같아요. 엄청 하셨던데요. 네, 엄청 주식 거래를 하셨던데요. 억 단위로 그냥 네. 하셨더만요. 업무 시간에. 네, 업무 시간에 했어요, 이분. 아니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분이 그 파우치 앵커로 그 김건희 여사 심기경호 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또 주가 조작으로 네. 예, 이 또 기소가 안 돼서 국민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분이 또 주식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주식 거래에 또 능하냐. 관심이 많아?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 고대영 사장 비서실장 시절이에요. 그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 한 게. 근데 하루에 또 억 단위의 큰 거래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그런 적 없다. 뭐 난 모른다라고 하다가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 네. 기록이. 그랬더니 아내가 음, 아내 핑계 대고 예, 뭐 부부가 같이 주식 계좌는 자기 계좌 하나를 쓰고 있는데 아내가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아내가 타인의 계좌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말을 바꿔요. 아내가 종목을 추천했고 내가 네. 거래를 투자한 거는 내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KBS 직원들 근무 중에 주식 거래 할 수 있어요? 그게 막혀 있죠. 막혀 있어서 접속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신 것이 아닌가 예. 싶은데 비서실장이 굉장히 바쁜 자리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또 그 힘들었어요. 그때 파업 투쟁하고 있었잖아요.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보고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수십 번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그때 놀랍습니다. 제가 그 고대영 사장 시절에 KBS를 담당하던 기자였어요. 네. 제가 미디어 담당 기자로. 그래서 그때 KBS 가면 뭐 그 근데 전 박장범 비서실장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제 취재 수첩 어디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존재감이 없었던가 아니 봅니다. 왜냐면 고대영 사장님하고 어쨌든 저녁도 먹고 술도 먹었단 말이에요. 출입 기자라고. 근데 왜 내가 박장범은 생각이 안 나지? 뭐 이러는데 여튼
그 KBS 그 사장실에 가면 비서실장 진짜 바빠요. 뭐 코멘트 하나나 또 뭐 잠깐이라도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식 그것도 거래를 하루에 막. 보면은요 6월 10일 날 네. 25회 체결을 합니다. 근데 저도 참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 우리가 뭐 물건 하나 그 쿠팡에서 뭘 하나 사도 한번 그 살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상품 설명이라도 한번 봐야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주문하는데. 이거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25번을 하루에 체결하려면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12월 22일 17번 체결을 해요. 아니 그리고 뭐 수십만 원 수준이면 뭐 어. 가능하면 제 간이 작아서 수십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1억 5천을 그렇게 그러게요. 1억 할수 있다는 5천, 거는 뭐 예, 유한양이 1억 2천만 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래서 이게 저 노종면 의원이 본인이 이거 자기 또 처음에 안 했다라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하게 되면은 KBS 인사 규정에 이거는 반하는 징계다. 근데 재밌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요. 오손이에요. 품위 오손. 오가 오염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품위가 떨어진 상태로 KBS 사장에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징계를 품위 오손에 해당하는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진석 된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으로 들어올 그러니까요. 이진석 방통위원장한테 법카 여왕이라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 법카 여왕을 그런 데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 법카 충이다. 법같죠. 예, 이렇게 그 오윤혜님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식거래 근무 중에 했다라는 네. 걸 보고요. 정말 우리 또 지혜로운 네티즌들께서 뭐라 그랬냐면 별명을 달았습니까? 주식왕이 탄생했다. 아 주식왕이 탄생했다. 전 주식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주식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왕은 근데 좋아 네,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품위 오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충이라고 예.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전에 그 상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금 그 보시는 분들께서 저도 집에서는 상 많이 받아요. 우리 마님이 집에서 밥상을 많이 주던데 이 박장범 앵커도 집에서 상을 많이 받나 봅니다. 라면서 그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뒤 이어서 아이고 저희는 자율 배식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상을 못 받습니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우픈 농담을 나누고 네.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청문회는 이틀 동안 타이트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도. 그렇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예. 안 될 텐데 문제는 채택이 안 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을 벌이면. 강행할 거란 말이에요. 네. 박민 사장 때도 그랬고 뭐 다른 장관들이나 기관장들도 국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마이웨이를 고집을 했으니까 막말에도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이렇게 분들이 위법적인 사항 네. 그다음에 뭐 자격 없음 뭐 여러 문제가 드러났어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KBS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제 노조들은 일단 뭐 다른 노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똑같습니다. 낙하산 박민도 그렇고 지금이 이제 주식충 박장범도 마찬가지고 KBS가 지금까지 가져온 역사와 명예가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청자들께서 원하는 KBS의 상이 있는데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정권에 굴종적으로 아부하고 또 낙하산이고 이런 사람들은 KBS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것이고 예. 들여놓았다 하더라도 박민처럼 네.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빨리 올 것이다. 예. 박민을 쫓아냈던 것처럼 저희는 박장범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네.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 정권이 박민을 연임할 거라고 90% 이상 그렇게 다들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박민 지금 사장이 지원을 할 때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정권에서는 박민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말을 갈아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내부에서 얼마나 이제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느냐가 결국은 박장범의 수명이 길 거냐 네. 짧을 거냐가 달려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너무 이 파우치 앵커 예.
너무 관심이 큽니다. 사실 그 전에 박미는 잘 몰랐어요. 근데 파우치 앵커는 박상범은 모르지만 파우치박은 너무 네. 유명해요. 임팩트가 너무 강하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국민들이 이 파우치는 용서가 안 돼요. 네. 발작 버튼 같은 일종의 파우치라고 발작 버튼 같은 건데 그 발작 버튼은 누른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앞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계속 뉴스 오로록과 언론아싸는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공영방송이 사수되는 그날까지 지켜볼 것이죠. 네, 공영방송 사수를 해서 공익 광고 하나만 해도 돼요? 공익 광고 하십시오. 네, 저희 민원연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공영방송을 주제로 한 2개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민원연이 창립 40주년이 되는데 민원연 40주년에 있어서 공영방송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서 토론회 일은 윤석열 정권이 반환점을 반환점을 돌았죠. 후반기 공영방송 파괴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여기 보시면 조혜진 KBS 수석본부장, 이호찬 예. MBC 본부장, 고한석 YTN 부장 다 저희 언론아스에서 자주 보시던 네. 그다음에 이민준 TBS 또 아나운서까지 예. 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집중적인 그 탄압의 표적이 됐던 공영방송에서 저희 민원연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님 또 뉴스타파도 지금 탄압을 또 일선에서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회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 언론아싸를 저희가 지금 1년 4개월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아싸가 공영방송 장악에 맞선 우리의 또 연대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 후반기에도 공영방송 저지에 많은 좀 힘을 모아보자. 이런 토론회가 있으니까 노면 시민센터 1층에서 하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많이들 좀 와주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 그리고 오후 7시 이렇게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 사진들만 보면 여긴 내가 가서 앉을 자리다. 이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막아내자. 네, 이 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목소리가 저 노면 시민센터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서 응원의 한 말씀 그리고 지지, 격려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익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공 기자님 혹시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 가실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죠? 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예. 혹시나 이 시점에 뒤늦게라도 뭔가 열심히 투쟁 여기 남아서 예.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투쟁을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 드리면서 앞으로도 종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태까지 신뢰도 측면에서 그리고 재난방송, 재해방송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는 수장이 정권의 아부좀했다고 해서 보온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보온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장범 앵커는 박장범 앵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이윤석 의원이 얘기했죠. 보온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고마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알고 도움을 받아도 보답은커녕 해코지하는 사람이다. 또 뒤통수 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발언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는데 박장범 앵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보온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이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더 많은 분들이 박장범 후보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예, 아주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12시에 뉴스 오로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아싸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